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챕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거시경제 측정해서 1 해서 국민소득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보실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시경제학이 뭐고, 거시경제에서 관심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거시경제의 측정 해가지고 1단계로 국민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는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상품을 다 서메이션해서 더한 게 Y, 이게 이제 국민소득이고요. 물가를 다 이렇게 더해서 나타낸 게 물가 수준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모든 걸 애그리게이트해서 합쳤다 해서 AS, AD 곡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소득이라는 게 바로 GDP라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실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업률과도 관련이 있죠. 이게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AS 곡선을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로 표현한 게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국민소득에 대한 대략적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국가 내의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한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 한 땅덩이에서 경제 주체가 이제 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이 경제 주체가 있을 수 있고요. 정부도 이 한 국가 내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가계, 기업, 정부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만약에 2020년이다라고 하면 2020년이라는 1년 동안 생산된,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겠죠? 생산된 거. 근데 생산된 걸 다 합쳐야 되는데 새로이 생산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과거에 생산된 거는 빠집니다. 생산된 것을 시장 가치로 나타냅니다. 서비스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환산해서 이제 금액으로 나타내요. 뭐 원화라든가 달러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국민소득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국내 총생산인 GDP를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개념, 요게 사실은 GDP예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일정 기간이라는 그걸 우리가 플로우 해서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 각 주에 보시면 저량, 유량의 반대가 스톡 개념인 저량 개념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셋이라는 자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나라 국경 내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이겁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폐쇄경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하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의 뭐 하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관심사가 뭐였냐면 GNP였어요. GNP는 이게 내셔널 해가지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가 개방화가 되고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창출되는 그 땅덩이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경 내에서 도메스틱이라는 그래서 GDP 라는 그래서 속지주의를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1페이지 가보시면 모든 생산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거를 다 생산물을 다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다른 생산물의 생산에 쓰이는 원재료나 반제품 같은 중간 생산물 가치는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생산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에는 중간 생산물은 빠집니다. 중간 생산물은
우리가 이중 계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 계산 문제로 2번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외하고 그래서 모든 생산물의 어떤 최종 생산물의 포인트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계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중간 생산물과 다른 성격을 가진 게 거기 보시면 중고품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고품이라는 것은요, 한 번 생산된 거를 중고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생산된 거죠. 중고제, 중고품 이거는 옛날에 생산됐는데 그때 GDP에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여기 속하는 게 아니죠. 오래 생산된 게 아니니까 중고품은 제외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신축돼서 분양된 아파트 이건 포함돼요. 당연하죠. 신축이니까 2020년에 올해 신축된 그거는 포함이 되는데 소유권이 이전돼서 거래 매매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신축된 아파트는 포함돼요. GDP에 포함되나 but 이걸 이제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되는 매매 이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은 역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로 시장 가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된 시장 가치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시장 가치로 표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생산한 생산물의 종류와 단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물의 아웃풋에 대한 종류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가치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한국이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사과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그런데 한국이 자동차를 뭐 2대 생산했고요. 2대네요. 미국은 5대를 생산했다 합시다. 사과는 한국이 10개 생산했는데 미국이 5개 생산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살기 좋으냐라고 하면은요. 한국은 자동차 2개랑 사과 10개를 생산하니까 합치면 12개 생산했겠죠. 미국은 10개 생산했어요. 그럼 한국이 더 미국보다 잘 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좀 안 맞잖아. 뭐가 안 맞냐면 아니 자동차 하나랑 사과 하나를 어떻게 동일한 가치 판단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중치를 다르게 둬야 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요. 시장 가치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화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가상으로 만약에 자동차가 1만 원짜리다 라고 하면요. 이건 1원짜리 10,000개랑 가치가 똑같은 거야. 사과는 만약에 가치가 100원이다 라고 하면 1원짜리 100개랑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 2020년 동안 생산한 자동차랑 사과 이걸 다 서메이션해서 합쳐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만 원 가치를 창출했고요. 사과는 200원의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요거보다는 2만 200원 가치를 우리가 창출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동차를 5대 생산했으니까 5만 원 가치를 창출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0원짜리 5개 했으니까 500원의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5만 500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되면은 끝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과랑 자동차랑 단위를 맞춰서 1원짜리로 맞췄으니까 이게 값이 숫자가 클수록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뭐 2배 이상의 약간 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면 그때는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의 종류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봐야 될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 가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라고 하면 but 해가지고요.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데 시장 가치를 사용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세요. 주부가 점심으로 5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었다라고 하면 500원만
가치가 추구가 됩니다. 주부가 라면이 500원짜리예요? 아무튼 500원짜리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구입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해서 소비를 하면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 GDP에는 500원만 계산이 돼요. 플러스 500원만 계산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부가 라면을 그냥 끓여 먹지 않고요. 주부가 분식집에서 자, 라면 500원에다가 거기 보시면 2,000원 내고 거기 보니까 라면 한 그릇을 먹었어. 그러면 라면 500원에다가 주부의 가사노동, 끓이는 노동은 여기 포함 안 되는데 거기다가 라면을 끓이는 가치가 500원, 이렇게 1,500원 들어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면 이때 GDP에는 얼마가 계산됩니까 하면 2,000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가 자기가 직접 라면을 끓이는 것도 분식집에서 라면 끓이는 거랑 같은 생산의 활동을 한 것이지만 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빼버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포함되지 않는 거, GDP에 포함될 때 분식집에 라면 끓이는 노동은 포함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주부의 그 가사노동이 평가 절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지하경제. 그쵸. 이 지하경제가 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마약 이런 거 생산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경제도 배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자,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밑줄 치세요. 시장에 거래되지 않지만 GDP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또 그게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얘가 어떤 사람이 월세를 내고 집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는요. GDP에 포함돼. 월세는 포함이 되는데 월세 살다가 내가 자꾸 이사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집을 그냥 구입을 했어요. 소유를 했어요. 그럼 내가 월세를 안 내잖아요. 포함이 되는데 집을 만약에 직접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나한테 월세를 내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 개념이잖아요. 근데 집을 소유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 이제 안 내도 되는 거. 이거는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한다라는 것은 임대료를 자기가 자기한테 집 소유로 인한 어떤 귀속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귀속소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소유한다는 것은 거기 원래 포함이 되지 않는데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부의 가사노동처럼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거에 따르면 안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월세에 견주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포함시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함되는 거예요. 귀속소득도. 그래서 원래는 안 돼야 돼. 저거 주부의 가사노동에 비춰보면 안 돼야 되는데 포함시킨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발사에게 머리를 자를 때 거기 나와 있는 서비스 대가로 요금을 지불하는데 경찰관한테는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큼 그 경찰관이 제공한 서비스가 가치가 그 정도다라고 간주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네, 다양한 국민소득 개념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GDP와 GNP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 순생산 등등등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GNP 한번 볼게요. GNP는요, 우선 이게 N이 사람이죠, 사람. 이게 속지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인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된 거는 다 포함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자, GNP와 GDP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국내에서 생산된 거는 GDP에 포함되고 우리나라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GDP,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서 생산했는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GNP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GDP랑 같은 얘기가 될 텐데 해외에서 수취한 요소소득은 여기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취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인 건 포함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치를 창출해서 되는 건 GDP는 포함되지만 GNP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해외에 지불된 외국인들이 가져간 것은 해외에 지불된 거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해외에서 수취한 거에서 해외로 지불하게 된 거, 요 뺀 거, 그 차이를요, 거기 보시면 해외 순수취 요소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로 순수하게 수취하게 된 요소 소득 이거요. 물론 이제 이거는 노동력도 있겠지만 자본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외 관계가 없는 폐쇄 경제일 땐 이게 없으니까 GNP와 GDP는 같겠지만 개방 경제 하에서는 다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해. 해외 투자가 큰 경우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의 막 삼성이 세탁기 공장을 인도에 지어요. 그러면 인도 GDP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땅덩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성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니다 뭐 이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공장을 짓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면 일본 기업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GDP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해외에 영향을 미치니까 GNP가 GDP보다는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거기 보시면 13페이지 가보시면 그 다음에 NN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NP. NNP는 뭡니까? 하면 거기요. 넷이라는 말 쓴 거예요. 이게 넷이에요. 넷. GDP에서 거기 보시면 이게 G 그로스니까 다 더한 거잖아요. 거기서 순 이렇게 돼 있어요. 순 내셔널 프로덕트 이렇게 돼 있는데 GNP에서 자본의 감가상각이 마모되는 거죠. 그걸 빼주는 거야. 그래서 GNP에서 그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국민소득, GDP, GNP 이런 게 높을수록 왜 사람들이 이게 높으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행복과 관련돼 있죠. 생활 수준이라고 할까요? 생활 수준과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돈이 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보통 소득이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어떤 자본재 같은 것들이 마모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마모가 돼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장, 생산, 설비,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액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비용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요거를 고정자본이 캐피탈 같은 그런 게 소모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고정자본, 소모, 국민소득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생산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아니면 도구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만큼 자꾸 달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모되는 거니까 이 소모되는 약간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처리해 주는 거 그걸 뺀 나머지를 NNP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세 번째. 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명목 GDP랑 실질 GD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명목은 노미널을 얘기합니다. 명목 GDP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 GDP 이렇게 있어요. 자, 명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미널 얘기하는데 이게 화폐 가치로 나타낸 이 뜻이에요. 노미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화폐 가치로 나타낸 이 뜻이에요. 가치로 나타낸 이 뜻이고 자, 실질이라는 것은 레알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품으로 나타낸 거예요. 상품으로 나타낸 이거요. 이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관심사가 되는 GDP는 명목 GDP보다는 실질 GDP가 좀 더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년 전 아니면 10년 전보다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이걸 판단한다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0년이고요. 여기가 2020년이라 합시다. 그럼 이게 기준연도로 합시다. 기준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게 이제 비교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연도의 GDP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당해년도의 가격과 당해년도의 수량을 곱해주는 거야. P0, Q0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비교연도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비교연도 2020년도의 가격에다가 2020년도의 생산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측정할 때는요. 이게 P 때문에 이게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이 Q 때문에 증가해야지 더, 죄송해요. 이 Q1 이렇게 하죠. Q 때문에 증가해야지 더 진짜 행복해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사는 Q와 Q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와 Q0와 Q1이 관심사가 되는데 문제는 앞에 곱해지는 게 P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얘네 둘 비교할 때. 그러면 관심사는 Q가 되고요. 관심은 Q인데 Q0와 Q1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품 개수를 단순히 더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앞에 시장 가치를 P를 곱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P를 곱해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나와 있는 P0 옛날에 그 Q를 가지고 이거 옛날에 P를 가지고 Q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살펴보자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P0라는 게 뭐야? 과거의 P죠. 이게 P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자 위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2010년도에 명목 GDP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얘는 2020년도에 얘도 명목 GDP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실질 GDP라고 하면 실질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품 개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물가의 어떤 영향을 제거한 이 뜻이에요. 제거한. 자, 그러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이 뜻으로 보면 여기 어떻게 돼? 과거 연도에 기준 연도에 P0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걸 실질 GDP라고 얘기합니다. 실질 GDP. 이게 진짜 GDP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기준 연도의 가격을 나타내는 게 실질 GDP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은 기준 연도가 2010년이다라고 하면 명목과 실질은 똑같습니다. 기준 연도는. 그래서 기준 연도의 명목 GDP는 기준 연도의 실질 GDP랑 동일해요. 항상. 근데 비교 연도의 명목 GDP랑 실질 GDP는 차이가 납니다. 뭐 때문에 차이 날까요? 맞아요. P0와 P1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보다 P1이 더 이거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Q1 곱해주게 되면 P0에다가 Q1을 곱하고 P1에다가 Q1을 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실질 GDP라고 그랬죠. 실질 GDP가 되고 얘가 명목 GDP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명목과 실질과의 관계를 보면 실질보다는 명목 GDP가 더 커진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은 그 마지막 제줄에 보면 한 경제 생산량이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얼이라는 것은 물가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다라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제줄에 서메이션 해서 표현했는데 저는 벡터로 그냥 서메이션 뺐어요. 그래서 명목 GDP, 실질 GDP 거기 하점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어떤 거를 체크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14페이지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는 주로 이 실질 GDP가 얼마나 커졌는가 기준 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비교해 가지고 하나 보시면 첫 번째 1번 경제 성장은 성장률은 기준은 뭘로 합니까? 라고 하면 실질 GDP를
GDP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자,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봅시다. 실질 GDP로 나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명목이 이거잖아. 실질이 이거잖아. 분모분의 분자하면 차이가 뭐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팥세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팥세 가격지수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실질 GDP 거기 왜 GDP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GDP가 진짜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요.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거기 보시면 소득 지표 해가지고 GNI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N이니까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속인주의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고 이 GDP나 여기 보시면 GNP, GDP 할 때는 이게 P가 우리가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거죠. 도메스틱 프로덕트니까 이게 바로 뭘 뜻하냐면 이거는 생산과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생산을 포인트로 갖고 간 건데 여기 보시면 I잖아요. I는 뭐의 약자입니까 하면 인컴이에요. 인컴. 이거는 소득 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요 I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소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행복과 관련된 얘기는 요거 생활 수준과 관련된 거 나타내는 게 바로 GN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줄 보세요. 80년대 이전에는 GNP를 많이 썼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줄 보시면 국가 간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 기술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요소소득의 규모가 커지면서 GNP와 GDP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두 줄 내려가 보시면 끝에 생산지표는 실질 GDP 그리고 이게 바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게 GNI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소득과 관련된 게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마지막 단락에 국가 간의 교역 조건이라는 게 거기 반영돼 있어요. 자, 우리 15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거기 뭘 생산했는가라고 하면은 세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거기 보니까 1만 달러에 팔았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자동차를 한 대를 생산해서 수출했어요. 한 대를 생산해서 수출했다고 합시다. 수출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만약에 수출했는데 원유를 만약에 400개 아니면 노트북이라 할까요? 노트북을 400개를 수입을 했어. 수입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노트북 400개랑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합시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교역이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역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수출했는데 400개를 수입하다가 만약에 이거를 500개를 수입하게 되면은 이건 조건이 어떻게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자동차 생산해서 수출을 한 대 한 건 똑같은데 노트북을 이전엔 400개 수입하다가 500개 수입으로 조건이 그렇게 된 거야.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교역을 할 때 그냥 교역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교환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 무역을 할 때 조건이 우리는 개선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한 대를 수출했는데 이렇게 400개 수입하던 가운데 이제는 300개밖에 수입을 못해요. 자동차 하나 팔아서 300개를 수입하면 이건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보시면 교역 조건이 개선됐는가 악화되는가 그걸 나타낼 수 있는데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세 번째 단락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생산한 거 가격은 그대로인데 노트북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달러에 그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를 1만 달러에 팔아가지고 원유 400배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1만 달러라 할게요. 1만 달러에 수입을 얻게 됐는데 근데 노트북을 400개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노트북 개당 얼마입니까 하면 25달러예요. 25달러에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가액이. 이건 수출액이에요. 수출 가격이에요. 수출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가액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개당 1만 달러 이렇게 수출했는데 수입 가격은 25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를 수입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졌다 할게요. 아니면 얘가 우리가 자동차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을 2배로 늘렸어. 그래서 2만 달러에 수입을 해왔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품의 가격이 50달러로 2배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돼?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중간에 다음 달락에 나와 있죠. 2005년, 2013년 사이 교육 조건을. 그래서 이 교육 조건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수출품의 가격이고 수입재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가격 지수분의 수출 가격 지수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산이 2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조건이 이게 교육 조건인 거야. 그래가지고 수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입품 가격이 비싸졌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분모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 교육 조건이 떨어지게 되는 악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육 조건은 수입품 가격 대비 수출품 가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가격 지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한 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한 대 팔아도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국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선 교육 조건이 좋아진 거야. 근데 반면에 수출품 가격이 싸지거나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교육 조건이 이 분모분의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건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육 조건이 악화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생산했는데 이게 얻게 되는 이득이 작아져요. 그래서 행복이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그 얘기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단락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조건이 악화된 걸로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되면 악화시 내가 열심히 생산한 것은 GNP 이렇게 이건 프로덕트 생산 지표예요. 그런데 GNI 소득 지표에서 얘가 소득 지표가 떨어지게 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측면에서 GNI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GNP랑 비교할 때는 교육 조건이 개선되었는가 악화되었는가 그걸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GNP보다는 GDP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GDP랑 같이 이렇게 할 때는요.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실질 GDP에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변화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실질 국내외 순수취 요소 소득 여기요. 순수취 요소 소득이 여기에 이제 요소 소득 하나 조정이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요거요. 그리고 얘와 얘와의 관계는 좀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교육 조건이 개선됐습니까? 악화됐습니까?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요,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네,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 GDP와 GNI와의 관계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 해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GDP 성장률이 37%야. 자,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이, 프로덕트예요. 성장률이. 3.7% 이렇게 됐는데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실질 GNP, 실질 GNI의 성장률이 1.5%라고 하면 GNI의 성장률이 얼마요? 거기 보니까 1.5% 이렇게 불과하게 되면 자 부등호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생산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육 조건이 악화됐나 봐요. 그래서 GNI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게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거니까 체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나빠 이렇게 느끼게 된다 라는 거. 그런 표를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GDP 갭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볼게요. GDP의 갭 이렇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맥시멈의 그 양에서 실제 GDP가 얼마나 미달되어 있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잠재 GDP라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잠재 GDP다라고 하면 이거는 잠재라는 게 거기 보시면 포텐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거예요. 완전 고용이죠. 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 고용 GDP 생산하에 GDP 이거요. Full Employment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잠재 GDP 말 다시 한번 볼게요. 노동과 자본의 생산 요소를 완전 고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GDP 이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완전 고용 하에서 오른쪽에 써놨죠. 완전 고용 상태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연 실업률 하에서의 GDP를 나타냅니다. 이거 나중에 실업률을 해서 할 건데 자연 실업률이다라고 하면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예요. 자연 실업률 하에서의 GDP.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니까 뭔가 자기가 선풍기를 돌리거나 몸을 쓸 때 자기의 잠재력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몸에 병이 나거나 선풍기에 열이 나요. 그래서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야. 거기 보시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이 없는 거예요. 인플레의 압력이 거기 보시면 없는, 유발하지 않는, 가속시키지 않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GDP를 잠재 GDP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케이, 됐죠?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GDP라고 했는데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실업률이 빵이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빵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실업률. 그러니까 자발적인 실업은 존재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빵인 거야. 그래서 비자발적인 실업률이 빵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자발적인 실업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but 그래서 자발적인 실업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GDP 갭이 뭔데? 이게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17페이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잠재 GDP에서 이게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GDP에서 빼기 실제 GDP를 뺀 거야. Actual GDP, 현재 실제 GDP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GDP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GDP 갭이 플러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다 그러면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잠재력을 최대한 아직 발휘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뭐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물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하기도 해요. 실제 GDP 빼기 잠재 GDP를 GDP 갭이라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두 개의 갭을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침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등호가 0보다 작으면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큰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국민소득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 거는 국민소득의 개념, GDP, 그리고 GNP, 그리고 GNI라는 개념을 살펴봤고요. NNI도 봤네. 감가상각을 빼서 비용 처리한 거 살펴봤고, 그리고 명목 GDP랑 실질 GDP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잠재 GDP 있잖아요. 그걸 개념 말씀드렸고, 잠재 GDP랑 실제 GDP와의 그 갭 차이를 우리가 GDP 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개념을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 변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